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재훈입니다. 소개를 조금만 더 하면요. 제가 1990년대에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어를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알 수 있게 됐고, 그 덕분에 러시아에서 과거 1945년부터 1950년대까지 생산된 한국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을 자유롭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 한국전쟁과 휴전이라는 이 파트를 매개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한국전쟁과 휴전이라는 제목을 받아들이면요, 조금은 곤혹스러웠습니다. 과연 이 한국전쟁과 휴전이라는 이 주제를 1시간 동안에 할 수 있을까? 저는 보통 다른 데서 강의를 할 때 한국전쟁, 휴전을 제외한 한국전쟁만 가지고 한 4시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동안 하라고 해서 곤혹스러웠는데, 어떻든 되도록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죠. 뭡니까? 한반도. 예, 맞습니다. 한반도입니다. 이게 뭐예요? 네, 38도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945년 8월 우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해방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해방은 이른바 연합국들이라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한반도는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소련군이, 죄송합니다. 이쪽은 미군이 진주를 하게 됐고, 애초에 군사적 편의에 의해서 그어졌던 이 38도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인 경계, 그리고 마침내는 한 국가와 국가의 경계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1948년 8월과 9월 시점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1949년 1월 1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지만 1949년 1월 1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소련군이 주둔을 했는데 1945년 8월부터 언제 철수를 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수립됐습니까? 1948년 8월 15일이죠. 그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리가 흔히 북한이라고 부르는, 언제 수립됐습니까? 네, 48년 9월 9일입니다. 그런데 이 38도선은 정부가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경계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북한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른바 국경경비대라는 것이 창설이 됩니다. 그리고 국경경비대가 여기를 맡아요. 그리고 소련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몇 개월 후인 1948년 12월 말에 소련으로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1949년 1월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전까지는
미군이 38도선을 경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군이 후방으로 빠져요. 그리고 여기는 누가 왔습니까? 우리의 군대. 한국군이, 국군이 맞는 거죠. 이때부터 여기에서는 수많은 충돌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충돌의 특징은 어땠느냐? 처음에 충돌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주로 남쪽에서 북쪽을 도발을 했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남쪽의 군사력하고 북쪽의 군사력하고 이게 처음에는 남쪽의 군사력이 강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북쪽의 군사력이 강하게 됩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1949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949년 여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남쪽의 군사력이 북쪽의 군사력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49년 초의 시점에서 여기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충돌들은 주로 남쪽이 북쪽에 대해서 공격을 가한 그런 충돌들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바로 여기 적어놓은 1949년 3월 7일, 그러니까 1949년 3월에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당정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식적인 활동을 하죠. 이건 공식적인 방문이었으니까. 그러던 중에 비밀스럽게 김일성과 스탈린이 회동을 해요. 그리고 그 회동에서 처음으로 저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제 공격을 하고 싶다. 어디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남한 측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충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남한을 제압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한마디로 통일이 가능하다. 이런 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탈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약하다. 몇 가지 이유를 댑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약하다. 그 다음에 1949년 3월 시점이면 미군이 남쪽에 계속 주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미군은 1949년 6월에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8도선이라는 것이 사실상 미국하고 소련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 북한이 선제 공격을 통해서 침범한다. 그것은 곧 미국과 소련의 합의를 북한과 소련 측이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스탈린이 선제 공격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반격전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른바 정의의 전쟁론입니다. 남한 쪽이 먼저 도발을 하면 물론 대규모 도발이 되겠죠.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 도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김일성은 사실상 한번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스탈린의 말이 맞았어요, 사실. 당시 입장에서 북한군이 남한군에 비해서 약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북쪽에서 선제 공격을 한다면 미군은 의도하지 않게 그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에 북한이 그것을 미군과의 전쟁을 극복할 수 있으려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949년 3월에
처음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그 선제 공격론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스탈린에 의해서 거부를 당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또 무슨 일이냐 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49년 1월부터 여기에서 충돌이 많이 발생을 했다. 그런데 처음 충돌했을 때, 그러니까 1949년 초죠. 이른바 1949년 겨울이라고 합시다. 그냥 1월부터 한 3월 정도까지. 그때까지의 충돌에 대해서 소련 측하고 북한 측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생각하는 것이 미군의 주둔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충돌을 통해서. 뭐 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모스크바로 가는 보고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어갔냐면 남한이 곧 대규모 침공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소련군도 그렇고 북한 쪽도 그렇고 모스크바에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근데 저는 그걸 상당히 오랜 기간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선제 공격이 아닌 반격전을 통한 대남 공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남쪽이 만약 대규모 침공을 한다면 북쪽은, 즉 김일성은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스탈린도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한은 남쪽의 대규모 침공을 기다리는 그런 형국이 돼요. 그러면서 서서히 자신의 군사력을 증강시켜 나가요. 어떤 방식이냐? 자, 이쪽에 있던 소련군, 그 다음에 연해주 쪽에 있는 소련군들이 계속해가지고 모스크바에 보고서를 냅니다. 대규모로 침공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많은 무기와 군사 장비가 소련으로부터 들어와야겠죠. 자, 이래서 엄청나게 많은 무기와 군 장비가 소련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인력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들 혹시 중국 내전, 1946년에 시작된 중국 내전에 대해서 아십니까? 최후의 내전이었죠. 모택동과 장개석과 모택동 간에 있었던 최후의 내전. 그리고 거기에서 결과적으로는 모택동이 승리를 하고 장개석은 대만으로 쫓겨갔죠. 대륙의 주인이었던 장개석이 대만으로 가고 그 자리를 모택동이 뺏었던 그런 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전에 많은 수의 조선인들이 참전을 했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있죠. 저쪽 연변 쪽에 가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대강 숫자가 어떻게 되냐 하면 한 3개 사단 정도 됩니다. 근데 당시 그 사단 규모가 한 10,000여 명 됐어요. 그러니까 한 30,000여 명? 이 정도 이 조선족이 모택동 군대에 참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49년에 정확히 말하면 1949년 10월이면 모택동이 중국을 통일하죠. 물론 그 전에 전세는 이미 판가름이 난 상태였습니다. 1949년이 되면 이미 전세는 사실상 판가름이 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1949년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먼저
조선족 2개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950년 초에 또다시 한 1개 사단 병력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1949년 8월 시점에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있었던 거예요. 군사력에 있어서. 북한이 남한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서 들어온 2개 사단이 들어오는 이 시점입니다. 2개 사단이 들어오고 많은 군장비가 들어오는 이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김일성은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선제 공격해라, 선제 공격해라. 심지어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자, 1949년 6월에 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이 남쪽에서. 이걸 이 소련이나 아니면 북한 쪽에서 어떻게 선전을 했느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미군이 철수를 하면 우리의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위기다. 맞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49년 6월경에 정확히 말하면 5월 내지 6월경에 미군이 철수할 것이다. 그런데 철수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남한군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철수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스탈린이 이 부분요. 미군의 개입 가능성 이야기하면서 미국과 소련 간의 합의에 의해서 38도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소련군은 이미 철수를 했고 이제 미군이 남아있는데 미군마저 철수한다면 38도선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소련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남한군에게 행동의 자유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남한군이 침공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침공할 수 있도록 북한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당시 이 남쪽의 상황을 볼 때 실제로 침공하려는, 북쪽을 침공하려는 그런 이른바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북쪽이나 소련 쪽에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은 김일성의 어떤 일정한 왜곡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최소한 수많은 무기와 장비를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다 심지어 인력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군 병력까지 받아들였어요.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서 자신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시켰습니다. 물론 스탈린으로부터 선제 공격에 대한 동의는 받지 못했지만 결국 자신의 군사력을 증강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만약 정말 남쪽에서 선제 공격을 한다면 증강된 군사력으로 남쪽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김일성의 의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후에 김일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1949년 9월에서 12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1949년 8월, 9월 여기 김일성의 선제 공격 의지, 두 번째 의지입니다. 이건 김일성이 직접 이야기를 안 해요. 당시 북한 주재 소련 대사관 대사입니다. 소련 대사죠. 슈티코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모스크바로 보낸 보고서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거 다 읽으면
북조선 지도부는 38도선 인근의 무력 충돌을 통해 남조선보다 우위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북조선군이 적들의 방어선을 단숨에 관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또 김일성은 대남 공격을 다시 꺼내면서 조선 문제의 해결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은 국제 상황이 용인된다면 본격적으로 남조선 공격을 준비할 것이라고 한다. 김일성은 짧게는 2주일, 길게는 2달 안에 남조선을 점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 보고를 듣고 이 3월달, 1949년 3월하고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이 소련 대사관에 공사가 한 명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사 슈티코프가 있죠. 툰킨이라는 공사하고 슈티코프라는 대사하고 이 두 사람에게 좋다. 그러면은 종합보고서를 한번 올려봐라. 둘이 각자 합의하지 않고 종합보고서를 올려라. 과연 북한이 남한을 선제공격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러한 상황인지 이 한반도 쪽의 상황이 거기에 대해서 종합보고서를 올려봐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슈티코프하고 툰킨이 두 사람이 보고서를 올리죠. 그런데 슈티코프의 보고서나 툰킨의 보고서나 둘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선제공격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탈린이 이제 김일성을 두 번째로 좌절을 시킵니다. 9월 24일 날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이게 사실은 소련의 핵심 권부죠. 거기 명의로 해가지고 북한의 대남 군사작전 금지 결의안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의를 북한 측에 알려라 라고 주 북한 소련 대사 슈티코프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또 한 번 좌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선제공격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태도는 1950년 1월까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1950년 1월에 상황이 변화하게 돼요. 바로 이겁니다. 1950년 북한의 선제공격론에 대한 소련의 동의와 전쟁 지원,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조금 1950년 1월 30일 날 1월 30일입니다. 스탈린이 대사한테, 슈티코프한테 전문을 보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 안 적어놨네요. 이런 겁니다. 김일성에게 전하라.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 즉 대남 선제공격입니다. 이건 상당히 힘들고 복잡한 거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도와줄 용의가 있다. 이해하시겠죠? 전쟁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스탈린은 당연히 자기가 썼으니까 알겠고, 그걸 받은 대사 슈티코프도 알았고, 슈티코프를 통해서 받은 김일성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이 김일성의 전쟁 준비는 김일성이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거네요. 제가 여기다 적어놓네요. 바로 이게 조금 아까 이야기한 그 내용입니다. 제가 바르게 요약을 했죠. 아닙니까? 맞죠? 자, 근데 그 전에 이거는 왜 적어놨냐 하면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말 때문에 스탈린이 자신의 생각을 바꿨다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다만 그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50년 1월, 그러니까 1월 30일 날 이 전문이 소련에서 북한으로 갔는데, 그 전에 1월 중순경에, 그러니까 중국 주재, 북한 대사가 이제 그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연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 연회 자리에서 김일성이 한 말들을 소련 사람들이 캐치를 해가지고 보고한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그렇죠. 공격을 하고 싶은데 스탈린이 못하게 해. 그러니까 스탈린 만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만약 스탈린이 계속해서 못하게 하면 스탈린이 아니라 모택동을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공격적이죠. 김일성이.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스탈린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 근래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중국하고 미국 쪽의 그 일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1950년 1월이면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이 우리나라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택동이 스탈린을 만나러 모스크바를 방문을 합니다. 그게 1949년 12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택동이 스탈린을 만나러 간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스탈린은 들어주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모택동이 스탈린을 만나러 갈 때의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새로운 중국, 자기의 중국과 소련이 동맹 조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장개석의 중국이죠. 과거의 중국. 장개석의 중국이 소련에게 주었던 수많은 이권들이 있습니다. 특히 만주와 관련해가지고 이 만주와 관련한 이권을 회수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당시 상황에서 소련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싫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 소련에게 있어서 만주는 무엇이냐? 당시에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에트 존이라고 그랬어요. 만주를. 중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영향력이 매우 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베리아 횡단철도라고 아시죠? 예. 그 노선이 두 개라는 건 압니까? 모스크바부터 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물론 하나로 가다가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상당히 빨리 만들어졌어요. 190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철도는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 영토를 쭉 갑니다. 가다가 어느 순간에 중국 영토로 들어가요. 그리고 중국 영토를 지나서 다시 러시아 영토로 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갑니다. 흔히 중국 영토를 지나는 그 철도를 동청철도라고 부릅니다. 이 이권을 소련에게 그대로 다시 줬어요. 과거에 그 러시아 제국 시기에 만들었던 그 동청철도였고 그 동청철도를 후에 러시아가 반환을 했던 겁니다. 그 이권을. 그런데 그걸 다시 줬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제국 시기에 이 소련이 만주 지역에 뭡니까? 에치슨 선언. 한반도와 관련해 가지고 당시 그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에치슨이. 이 사람이 그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선언을 해요. 선언을 하는데 한반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한반도가 이렇게 있어. 대만이
결론을 그렇게 내렸고 스탈린하고 모택동하고 그것을 그 당시 소련 공산당 기관지 뭐예요? 프라우다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죠. 거기에 동시에 게재를 해요. 그리고 그걸 받아서 북한의 당 기관지는 노동당 기관지는 노동신문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오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 스탈린이 그러면은 사실은 중국한테 모택동한테 호되게 당한 꼴이 된 겁니다. 그렇죠. 주지 않아도 될 두 가지를 모택동한테 줘버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데올로기와는 상관없이 미국은 중국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애치슨 선언은 사실은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학자들의 얘기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후에 그것과 유사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성공을 거둡니다. 바로 닉슨 덕트린이에요. 몇 년입니까? 1969년입니다. 1969년에 닉슨 덕트린이 있고, 닉슨 덕트린이 이야기하는 것도 동일해요.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자신의 군사력을 빼겠다라는 겁니다. 닉슨이. 군사력을 빼는데 왜 빼냐?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겠답니다. 근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바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주변에서 자신의 군사력을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닉슨 덕트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른바 핑퐁 외교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당시 유명한 외교관이었죠. 헨리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닉슨이 방문하고 그 다음에 양국의 연락사무소 개설하고 후에 국교를 수립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1969년이면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조중이 아니고 중소 분쟁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그게 격화된 시기입니다. 엄청나게 심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물론 대사관이 모스크바에 이제 중국 대사관이 있고, 중국의 베이징에 러시아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소련 대사관 주변에 담들에 쓰인 것들이 가관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포르시초프 돼지를 기름에 튀겨 죽이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직역을 하면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사이가 엄청나게 나빴었어요. 이게 5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가냐면 1990년대까지 갑니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파고들기가 좋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학자들 얘기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닉슨 덕트린이었고 최종적으로 그 성공을 거뒀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종합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스탈린이 1950년 1월에 모택동에게 자신이 장개석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이권을 돌려줬어. 그런데 스탈린은 사실 모택동에 대해서 아시아의 티토로 봐요. 왜냐? 모택동도 소련의 지원을 소련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티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 놈을, 즉 모택동을 뭔가 얽어맬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수단이 필요했는데 그 수단이 뭐냐? 여기에서 이제 이른바 음모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새 아까 이야기했던 중국 학자들, 미국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올가미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택동에게 그 두 가지 이권을 돌려준 직후인 1950년 1월 30일에 스탈린이 이걸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해요. 뭐냐 하면 이거 보낸 거 중국이 알면 솔직히 말하면 난리 납니다. 왜냐? 중국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이 아시아에서의 분쟁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그건 한반도를 포함해서 한반도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스탈린은 선제 공격을 동의한다라고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중국이 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게 1950년 1월 30일 날 보낸 전문입니다. 1950년 2월 2일 날 또 다시 다른 전문을 보냅니다. 여기 없어요. 그 전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1월 30일 날 보낸 전문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특히 중국 동지들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적습니다. 물론 요건 이제 그 뉘앙스의 차이인데 스탈린이 원했던 것은 중국에게 알리지 않는 거였어요. 이것은. 그리고 그건 사실상 뭐 후에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이렇게 하고 1950년 3월에 최종적으로 김일성하고 박헌영하고 모스크바로 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을 해요.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이상한 낌새를 이상하다는 낌새를 챈 이 중국 쪽에서 그 북한 대사한테 북한 대사를 한번 떠봅니다. 북한 대사를 불러가지고 모택동하고 그 다음에 주울레라고 아실 겁니다. 그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중국에. 요 둘이 불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북한이 그냥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다면, 우리와 논의를 하고 싶다면 그냥 공식 방문을 해도 될 거다. 그런데 정말 특별한 일로 방문을 한다면 반드시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방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니네가 지금 전쟁을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냐,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주연이 당시 그 대사가 이주연인데, 이주연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김일성 동지가 지금 와병 중이라서, 아무런 활동도 못하고 있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들은 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김일성은 어디 있었냐 하면, 바로 모스크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월에 모스크바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전쟁을 할 것으로.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을 붙여요. 스탈린이. 무슨 전제 조건을 붙이냐면, 전쟁해도 좋다. 그런데 중국이 동의할 경우에만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스탈린은 아시아의 전쟁에 자신의 군사력을 동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중국을 여기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전쟁에 개입해서는 중국은 사실상 중국이 들어와 봤자 효과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자, 북한군이 싸워. 그 다음에
싸우다가 지쳐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야 돼? 소련군 아니면 중국군이죠. 그렇죠? 중국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피 터지게 싸워야 소련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일단 미국은 중국과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어요. 피 터지게 싸우는데. 그 다음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국력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전쟁에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느냐, 이 전쟁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맞아요. 중국이 많은 수의 병력을 보냈는데 그 병력이 보유한 장비의 대부분을 소련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당시에 공군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중국의 세계 최초의 제트기입니다. 미그 15가 제공이 됐어요. 여러분들 여담이지만 제트기가 실전에 투입된 최초의 전쟁이 한국전쟁입니다. 그것도 소련 측이 최초로 투입을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미그 15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항해서 처음에는 프로펠러기들이 계속 싸웠거든요. 뭐 무스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다가 미군의 세이버라는 제트 전투기가 투입이 돼요. 그래서 최초의 제트 전투기끼리의 공중전도 한국 전쟁이 처음입니다.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어떻든. 자, 그렇게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싸운 거라는 거.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느냐? 소련이 의도했던 대로, 스탈린이 의도했던 대로 갔어요. 애초에는. 물론 그게 틀어진 게 언제부터냐 하면 1950년대 중후반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스탈린이 전쟁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맞아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으면 참 이걸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왜 1949년에 그렇게도 반대했던 전쟁을 1950년 초에 갑자기 이 전쟁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스탈린이. 물론 스탈린이 그 이유를 김일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중국이 통일이 됐대. 그러니까 중국이 수월하게 조선에서의 전쟁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을 했답니다. 1949년 8월에 성공을 했어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미국만이 가지고 있던 그 치명적인 무기인 원자폭탄을 소련도 이제는 가졌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에서 패했기 때문에, 사실은 버렸죠, 중국은. 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시아에 개입 안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김일성에게 전쟁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김일성은 애초부터 전쟁을 원했기 때문에 덥석 받아들인 거고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 하면, 물론 과거에도 거의 동일한 그런 이야기를 한 학자가 있습니다. 곤차노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전쟁은 스탈린이 이런 겁니다. 스탈린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대한 체스판이었고, 김일성은 거기에 하나의 조리였다. 그 이야기를 지금
중국과 미국 학자들이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사실들을 가지고. 근데 그게 어디까지 밝혀질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지. 자, 그래서 이제 1950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둘이 합의를 합니다.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김일성도 이제 시기가 도래했다. 그 다음에 스탈린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변했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결국은 전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소련의 전쟁 지원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결정이 아니군요. 1950년 1월 30일 날 스탈린이 그 전문을 보낸 직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걸 받은 슈티코프, 대사 슈티코프도 그렇고 그 슈티코프를 통해서 받은 김일성도 그렇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군 보유 사단 수를 10개 사단으로 증원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슈티코프가 모스크바에 보고서로 보냅니다. 보내니까 당연히 스탈린은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상 소련으로부터 무기와 장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증원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3개 사단의 무기와 장비를 소련 측이 지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951년으로 예정된 차관 공연을 1950년으로 앞당겨서 집행한다. 물론 무기와 장비 쪽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군 무기, 탄약, 장비의 보충을 위한 군수물자를 제공을 합니다. 여기 뭐 1억 3천만 루블 상당 뭐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1950년에 뭐 루블화를 어떻게 환산을 해야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8억 루블어치 이상의 무기와 장비가 북한군에게 지원이 됩니다. 소련으로부터. 근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만 말씀을 드릴까요? 정확히 말하면 8억 6천만 루블어치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상으로 들어온 것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70만 루블어치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건데 지금 조금 아까 어떤 분이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 국가들끼리의 이 지원이라는 게 대체로 이래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장개석과 모택동에 최후의 내전이 벌어졌어요. 그때 소련 측은 뭐 이제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던 옛 일본군 장비나 이런 것들 지원을 해줬고 북한 쪽도 지원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 뭐 군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화학 공장에서 폭약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줬는데 북한 쪽이 지원한 거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원 액수 100%가 유상입니다. 다른 걸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련 쪽도 북한 쪽에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쟁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되느냐 이래요. 김일성이 소련 쪽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줘라. 대신에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하자원 중에 뭐를 얼마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지원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요. 이 미국하고 그 다음에 이 한국과 남한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죠. 지원하면은 대체로 무상 지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저쪽은 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쪽에서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군사 지원이 대폭적으로 증강이 되고, 그 다음에 군사고문단 교체라고 해놨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군사고문단은 애초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초기에 있었던 군사고문단의 역할은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1월 30일 날 전문이 간 다음에 저 사람들이 다 교체가 됩니다. 군사고문단 당원들이 다 교체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로 교체가 되냐면 전쟁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2차 대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른바 선제타격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요. 이 선제타격계획이 뭐냐면 바로 1950년 6월 25일 날 벌어졌던 그 상황입니다.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춘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선제타격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매우 흥미롭게도 그냥 이렇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실은 그래요. 세 개 방면에 주공을 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그래서 이 두 개 방면은 서울을 타격하는, 직접 타격하는 그런 병력이었고, 한 개 방면은 춘천 쪽이었어요. 춘천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포위 섬멸이죠. 그걸 위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영웅적인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수월하게 진격을 해야 되거든요. 북한군이. 그래야 포위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에서 며칠을 잡아먹어요. 춘천 쪽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위가 안 됐어. 결과적으로 뚫어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이유는 뭐냐면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한강 북쪽에 모두 다 포위시킨다는 거예요. 전력을. 그 다음에 이 춘천으로부터 한강 남쪽으로 쭉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며칠 동안 막혀버린 거야. 막히니까 전력의 많은 부분이 후퇴할 수가 있었던 거죠. 뭐 그런 이른바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까지는 아주 상세하게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그런데 서울을 점령한 후에 이 계획은 솔직히 말하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이것도 이상한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서울을 점령하고 북한군이 3일을 서울에서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예요. 솔직히 말하면. 뭐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투를 해가지고 이제 휴식, 뭐 정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예요.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서울을 점령하고 나면은 뭐 남쪽에서 최소한 항복이라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어떻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전쟁의 시작까지 전력을 했고 조금 쉬는 게 낫겠죠. 여기에서 네, 조금 쉬겠습니다.
전쟁 목표로 한번 가보죠. 자, 여기 애초에 전쟁 목표 해가지고 한반도 통일하고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김일성 같은 경우는 맞아요. 북한에서 이 전쟁을 어떤 명칭으로 부릅니까? 조국해방전쟁이죠. 바로 조국해방입니다. 김일성에게 있어서 그것은 절대적이었겠죠. 근데 과연 소련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것 때문에 물음표를 붙여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중국 학자들, 미국 학자들 그 논리대로 한다면 스탈린은 애초부터 한반도의 통일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염두에 뒀던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중국을 갖다가 자기 수하에 계속 두고자 하는 거. 그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가 있냐면 여기 전쟁 목표의 변경 해가지고 첫 번째 적어 놓은 것. 이게 1950년 8월 말에 스탈린이 체코슬로바키아 당서기입니다.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정도 되겠죠. 고트발타라는 사람한테 보낸 전문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후 미국 정부가 극동에 얽매이게 되고 중국이 조선의 자유와 자기 독립성을 위해 투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 중국을 수월하게 상대할 수 없다. 미국은 이 투쟁으로 인해 녹초가 될 것이다. 둘째, 녹초가 된 미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세계대전을 도발할 수 없을 것이다. 제3차 세계대전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며 이는 유럽의 사회주의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시간을 보장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반도 통일이 아니고요. 1950년 8월 말 시점입니다. 1950년 8월 말 시점이면 어떤 시점이에요? 전황이. 8월 말. 낙동강 전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낙동강의 전선이 형성되어 있던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 참전을 갖다 예상을 해요. 낙동강 전선으로 좁혀져 있는데 왜 예상을 했을까요?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솔직히 이야기를 할게요. 소련 문서들을 보면은 스탈린이 언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느냐? 1950년 7월 초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7월 초에 이미 스탈린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미국의 참전이에요. 미국의 참전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스미스 부대 해가지고 들어왔고 소규모 부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딘 소장 있는 무슨 몇 사단이야 그거 들어왔죠. 그리고 계속해갖고 축차적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씩 들어오는 이 미군 병력에 대해서 북한군이 능히 이것을 갖다가 대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 깨졌지 않습니까? 스미스 부대 깨졌고 딘 소장이 이끌던 사단 깨졌고 다 깨졌잖아요. 그러면서 낙동강 전선까지 갔는데 스탈린은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이 전쟁에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8월 달에 가서 이런 정보를 체코슬로바키아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중국이 참전할 것이다. 왜 참전해? 북한이 능히 해결할 수 있으면 중국은 참전하지 않습니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니까 중국이 참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중국이 참전하면은 미국이 이 전쟁에서 이제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수렁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제3차 세계대전을 도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뜬금없이 제3차 세계대전이 나오는? 이건 어디부터 나오는지 알아요? 주다노프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코민테른이라고 알아요?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스탈린 시기에 세계혁명을 위해서 모스크바에 만든 단체입니다. 기관입니다. 세계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이게 코민테른이에요. 근데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이 코민테른을 갖다 해체시켜버려요. 스탈린이. 해산시켜버려요. 왜냐? 2차 대전 때 소련은 미국의 연합국이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연합국이었어요. 그런데 코민테른을 계속 유지한다. 세계혁명을 위한 기구를. 그건 말이 안 되죠. 의도적으로라도 해산시켜야죠. 그래서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1945년, 46년, 47년이 됐어요. 그런데 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47년까지 서서히 이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권하고 소련하고의 관계가 멀어져 갑니다. 최종적으로 1947년에 이른바 냉전이 도래를 해요. 냉전을 도래하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다노프라는 사람이 이른바 코민 포럼 창립 대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코민테른과 유사한 기구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세계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하나는 이 반제국주의 민주주의 국가들, 바로 자기들을 이야기를 해요. 소련을 비롯한. 또 하나는 제국주의 반민주 국가들, 미국을 비롯한 그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주다노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둘로 나눠졌어. 그런데 나눠진 거는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둘 사이에 전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이른바 전쟁 불가피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1947년부터 소련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고 그것을 도발할 측은 반제국주의 민주주의 국가인 자기들이 아니고 제국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국가인 자본주의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미국을 비롯한.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이 제3차 세계대전을 도발할 수 있는 제3차 세계대전을 도발할 수 있는 시기를 갖다가 늦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 동안에 유럽의 공산주의를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적할 수 있을 만큼. 바로 이것 때문에 한국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1950년 8월 말 시점부터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중국과 그 미국 학자들의 그런 그 논리에 따르면은 논리대로 한다면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것은. 자,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녹초가 되지만 중국도 역시 녹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녹초가 된 중국은 자기 밑에 있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동유럽의 강화를 도모할 시간을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그 애초의 전쟁 목표가 소련 같은 경우 역시 그 북한의 통일이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1950년 8월 27일 시점, 물론 뭐 그 이전부터겠죠. 이때부터 소련의 전쟁 목표는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정일관 유지가 돼요. 그 수많은 소련 문서들에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자, 그럼 김일성은 언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느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만 올리죠. 1950, 소련 대사 슈티코프가 모스크바로 보낸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8월 중순 이후 쭉쭉쭉쭉 해가지고 김일성은 자신의 목표를 자신의 주도로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는 중국군의 참전만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기고 중국에 대한 병력 지원 문제에 대해 수시로 소련 측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역시 8월 달에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그 시점을 스탈린과 거의 동일한 7월 달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당황을 하거든. 김일성이 7월 달에 이미. 그런데 확실한 거는 8월 달에는 이런 이야기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자, 이때부터 그러면 전쟁 목표는 뭐가 되느냐? 조국 해방 전쟁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일성의 조국 해방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중국군이 참전을 해요. 그리고 중국군이 주도를 합니다. 전쟁을. 조중연합사령부가 생겨요. 거기 연합사령부 사령관이 누굽니까? 중국 사람입니다. 김일성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북한군은 사실은 측면 지원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 이후에 중국군이 참전한 이후에. 그럼 중국군은 이 전쟁을 뭐라고 불러요?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전쟁 목표는 그렇게 바뀐 겁니다. 이때부터는 통일이 아니고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원조하는, 거기에 미국에 대항하는 그런 전쟁이 되는 겁니다. 통일은 부차적인 거야. 이때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간다는 거죠. 자, 이제 공산 측의 갈등 빨리빨리 하죠. 공산 측의 갈등, 휴전 협상 시에 공산 측의 갈등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휴전 모색 시기에 전쟁 지속 여부를 둘러싼 이견, 이 부분은 이야기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51년 6월에 베이징에서 김일성과 모택동이 회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같은 6월에 모스크바에서 김일성, 스탈린이 회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바로 휴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전쟁을 지속하기를 선호를 했어요. 근데 그건 당연할 겁니다. 마치 이 반대측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다른 연합국들이 휴전을 모색할 때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남한이 계속해서 전쟁의 지속을 원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 지속 여부는 이렇게 해가지고, 휴전 협상 여부는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됐어요. 북한이 불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휴전 협상이 시작이 되죠. 휴전 협상이 시작이 되는데 휴전 협상 의제가 네 가지였어요. 하나는 의제 선정, 그러니까 어떤 의제를 휴전 협상에서 논의할 것이냐. 이게 제1 의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2 의제가 바로 여기 적어놓은 군사분계선 협상입니다. 그리고 제3 의제가 그럼 휴전 협정이 체결된 후에 이것을 갖다 누가 관리 감독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제3 의제는. 그리고 제4 의제가 여기 적어놓은 포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쭉 진행이 되는데, 자, 군사분계선 협상, 여기서 갈등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애초에
공산 측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소련, 중국, 북한 요 셋을 이야기합니다. 공산 측의 군사분계선 설정은 38선입니다. 38선에서 다시 끝내자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다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전투행위가 지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하자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기존 전선을 정하고 그런데 문제는 전투행위는 지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전쟁 피로도의 문제인데 이 공산 측 같은 경우는 피로도가 그만큼 격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행위를 중단한 상태에서 협상을 원했던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주도권을 잡았으니까 계속해서 전투행위를 함으로써 협상에서 유리한 그런 위치를 점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차이예요, 사실은. 물론 결과적으로 수많은 희생이 따르기는 하지만 그런 차이입니다. 어떻든 38도선의 이 분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공산 측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자, 군사분계선 협상 제2의제인데 제2의제가 7월 26일부터 1951년 7월 26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7월 27일 날 중국의 모택동이 김일성에게 이런 이야기를 보냅니다. 미국 측이 기존 전선을 분계선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면 중국 측은 미국 측에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전선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이게 38선이에요. 지금의 휴전선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미국 측이 이걸 갖다가 분계선으로 하자 그러면은 중국 측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루 지나 7월 27일 날 해요. 그러니까 7월 28일 날 김일성이 반발을 합니다. 북한 측의 심각한 정치적 타격이며 미국이 점령한 북한 지역이 매우 큰 경제적 및 전략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그러한 양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미국이 나온 게 가관이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중국 측이 양보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받아들이겠다 이랬는데 미국 측이 어떻게 나왔냐면 기존 전선에서 30에서 50km 북방에 분계선을 설정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재밌죠? 여기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바로 공군력, 해군력의 차이입니다. 제해권과 제공권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느냐의 문제예요. 자, 전선을 설정해 놓는다. 전선을 설정하고 전투행위는 지속하되 이 큰 전투는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 전선을 갖다 이동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제공권, 제해권 모두 다 이쪽으로 물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육상의 분계선에서 이 보상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미국 입장은.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측이 이런 한마디로 이야기 이런 무도한 놈들 하면서 이 김일성한테 다시 연락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휴전협상 공산 측 대표 단장이 누굽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북한 사람입니다. 남일입니다. 남일 장군. 부단장이 단원들 중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단장이 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휴전 협상을 이끌고 간 사람은 모택동입니다. 이게 이래요. 스탈린이 제일 위에 있고 이 사람은 고문 역할을 했어요. 휴전 협상기에. 모택동이 사령관 역할을 했고 김일성이 행동대장 역할을 했어요.
정말로. 물론 남일이 대표 단장이었지만 어떻든 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남일이 이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미국 쪽에 지나치게 유화적이래. 미국 쪽 얘기를 되도록이면 들어주려고 그런대요. 왜 그랬느냐. 자, 군사 분계선을 논의하면서 계속해서 미국 쪽 입장을 갖다가 두둔을 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영토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영토잖아요. 중국은 여기 봤듯이 휴전을 주장을 했어요. 자, 1951년 6월 상황이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처음에 쭉 내려왔다가 쭉 올라갔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내려왔죠. 중국군 참전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 전선으로 갔죠. 이게 6월 상황입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중국군이 제5차 전역까지 벌였어요. 캠페인. 큰 전투. 제5차까지. 1차, 2차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왔잖아요. 3차부터 해가지고 사실상 4차, 5차로 가면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전쟁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게 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휴전을 주장하게 된
입니다. 여기서 모택동이 발끈해요. 두 가지 이유로. 하나는 여기에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럼 대만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극소수는 제3국으로 가기도 했지만 대만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건 이데올로기의 문제고 체제의 문제예요. 어떤 체제가 우월하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발끈하죠. 또 하나는 우리가 조선보다도 못하냐. 조선은 50%가 넘었어요. 그런데 32%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발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7월 15일 날 모택동이 김일성에게 전문을 보내는데 뭐냐? 이 적의 제안 이겁니다. 83,000명의 포로를 송환시킬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김일성에게 전문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북한하고 중국 측 입장을 보죠. 이거 후에 주울레하고 스탈린하고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했을 때 그때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쭉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주울레는 계속해서 전원 송환 원칙을 견지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국군 2만 명과 북한군 일정 수. 그러니까 중국군 같은 경우는 전원 송환시키겠다. 이겁니다. 전원 송환을 받아야겠다. 이겁니다. 북한군은 모르겠다. 그러면은 하겠다는 겁니다.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울레가 스탈린한테 반면에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김일성이 직접 스탈린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후에. 뭐라고 하냐면 당시에 엄청나게 북폭이 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폭격이. 김일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숫자가